네, 새로운 지식문화를 만들어가는 대전 포럼 제246회 시인과의 만남. 네, 오늘은 김하나 시인을 모시고 김하나의 시 속의 시인기라는 책을 가지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MC를 맡게 된 저는 시인 손혁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김하나 시인의 시 속의 시인기 그리고 세 분의 편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게 된 세 분의 편을 소개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희 시인님 함께 하셨네요. 네, 인사 좀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시를 짓는 조명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지혜 시인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9가지 지혜가 모자랐어요. 구지라고 네, 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또 정진아 작가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진호입니다. 네, 뭐 그렇게 간단하게 네. 받으러 오신 건 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주인공이신 김하나 시인 모시고 오늘 토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하나 시인의 작가로서의 그 향기를 더듬어보고 또 인간 김하나로서의 또 향기를 여러분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더듬어보도록 하는데 그 시작에 앞서 우리 김수연 시인을 모시고 그 시낭송을 들어보는 순서로 그 여는 무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시인의 두 번째 시집 그리움 없인 저를 내 가슴에 닿지 못한다 메인 시죠. 그 시를 낭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그리움 없인 저 별 내 가슴에 닿지 못한다. 김하나. 내가 빛나기 위해서 수억의 날이 필요했다는 걸 나는 안다. 이 밤 차가운 미루나무 가지 사이 아픈 가슴을 깨우는 눈부신 고통으로 차오르는 너. 믿음 없인 별 하나 떠오르지 않으리. 그리움 없인 저 별 내 가슴에 닿지 못하고 기다림 없는 들판에서는 발목 젖은 풀뿌리 하나에도 별빛 다가와 안기지 않으리. 어둠 속 무수히 흩어지는 발자국. 별 하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 고단한 하루에 빗장을 지를 때 지친 풀잎 허리 기댄 언덕 위로 너는 꺼지지 않는 등으로 내다 건다. 네. 마음에 안 드세요? 왜 박수들을 이렇게 인색하게 치시고요? 너무 좋네요. 음악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아유, 어머.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한 200명 정도 계시는데 박수 소리는 150명 분입니다. 그렇죠? 이곳은 시와 정신의 커뮤니티 홀입니다. 246회 시인과의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는 시와 정신의 커뮤니티 홀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여는 무대 김수연 시인의 신앙송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김하나 시인의 특강을 먼저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에 앞서서 오늘 주인공 김하나 시인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시인은 1987년 문학사상 신인상을 받음으로써 문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시집 길은 마을에 걷는다가 첫 시집으로 환화를 일으키면서 5세까지 가는 대인기를 끌었죠. 두 번째 시집 방금 낭송을 해올렸던 그리움 없인 저 별 내 가슴에 닿지 못한다를 시작으로 그 후로 내가 밟고 가는 바다,
허공이 키우는 나무. 이 시집은 젊은 작가상 수상한 표고를 올리기도 했죠. 그리고 절정, 또 지구물. 지구물이라는 시집은 또 충남 시인협회에서 충남 작가상 본상을 수상하는 또 표고를 올리기도 했고요. 그 시선집으로는 또 어둠만이 빛을 지킨다, 또 꽃과 상징. 그 외에 또 학술서적들을 대다수를 발간하셨고요. 또 현재 한남대학교 국어국문청사학과 교수로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김하나 시인의 특강 여러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추석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바쁜 때도 이렇게 북포럼에 시간을 마련해준 함희숙 대표와 또 오늘 패널 MC로 참석하고 앞에 150명 정도의 관객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격조가 높은 거죠. 사실은 추석 전에 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추석을 좀 잘 맞이하자 그런 뜻이죠. 사실 이제 뭐 우리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렇죠. 사실 시 속에 시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김하나의 시 속의 시 읽기 지금 앞에 이제 이렇게 저쪽부터 1, 2, 3, 4, 5권까지 이렇게 이 책들이 아주 그 굉장히 호강합니다. 이렇게 지금 지게가 딱 그것을 업고 있습니다. 업고 있고 시를 업은 지게. 재미있는 뭐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대전일보에 6년간에 걸쳐서 2011년 9월 말부터 시를 이렇게 화요일마다 한 편씩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매주 시 한 편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시를 읽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또 그것을 독자들과 어떻게 나눌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를 이렇게 읽었던 6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니 사실은 이렇게 지게들이 얼마나 무거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이 세상에 시들이 많이 이제 쓰여지고 있고 또 독자들이 시를 또 많이 읽는지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보면 시인들의 많은 그 영혼과 달리 많은 시를 읽지 못하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일보에 김하나의 시 한 편 이런 코너를 통해서 좋은 시를 일단 제가 선정하고 또 시 속에 많은 시가 있으니까 그 시 속에서 더 맑고 그 감미로운 시를 꺼내서 독자들과 어떻게 공감하고 나눌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시도했던 겁니다. 애초에 처음에 그런 그 칼럼을 쓰면서 그냥 뭐 이 마지못해서 시작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써 나가면서 시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가 테마에 이제 봉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양파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그 안에 그야말로 깊이 간직되어 있는 시를 꺼내서 독자들과 나눴는데요. 그 화요일마다 발표되면 여러 명한테 사실 이제 전화도 오고 또 은근히 어떤 독자는 자기 시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를 놓고선 그냥 덮어놓고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를 찾죠. 그래서 제 서재에 있는 여러 이제 책을 뒤적거리고 또 그 즈음에 왔던 시집도 보고 또 문예지도 보는데 이게 시가 좋다고 어느 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 시를 제가 이제 만나야 됩니다. 칠레 시인 네루다가 그런 말 했죠. 시가 어느 날 내게 왔다. 사실 이 5권의 시선집에 이 시 칼럼집에 320편의 시가 있는데요. 이 시들이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오전 내내 이걸 시를 찾다가 포기하고, 왜냐하면 이제 시가 좋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계절적인 감각과 또 그 즈음의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미션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만나서 마치 스파크를 탁 튕기고 이게 저한테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썼던 처음에는 이제 700자에서 600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저 또한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인들과 만났습니다. 사실 이제 시인들이 이 시를 열심히 쓰는데 반해서 또 시를 많이 읽느냐 이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벌써 320명의 시인을 제가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조차도 사실은 제가 쓰고 독자들에게 이거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이었지만 사실은 제가 더 깊은 시와 만나고 시에 대한 영역을 더 넓게 했던 저의 어떤 축제, 저의 페스티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시를 가장 먼저 제 인생에서 그 접했던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습니다. 초등학교. 여러분들도 아마 그 당시 동시 숙제로 막 써왔죠. 사실 숙제가 다 키운 겁니다. 그렇죠? 숙제를 많이 내야 돼요. 숙제가 숙제 부활이 인생을 키운 거죠.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먼저 썼던 게 이제 미루나무라는 시예요. 미루나무. 나무나무 미루나무 봄이 오니 호두기가 틀리네. 아이들 미루나무 꺾고 호두기를 틀지요. 나도 한번 틀어보니 참 잘 틀리네. 이게 이제 제가 기억하고 아마 이제 95% 이상은 맞을 겁니다. 아마 조사 정도인데 왜 이렇게 이걸 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것을 이제 숙제로 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가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뭐 누가 읽어볼래 또는 뭐 아마 제가 뭐 이렇게 숙기가 없으니까 제가 하겠다 이렇게 안 하고 아마 이제 지적 받아서 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그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 그래서 그때 내가 시를 좀 잘 쓰나 보다 이런 어떤 그 내 마음에 어떤 그 동기가 유발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고요. 안성하면 저는 문학적으로는 좀 금수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성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박두진 시인, 그다음에 조병화 시인, 그다음에 정진규 선생, 또 뭐 이런 많은 훌륭한 문인들이 있으니까 제 고향으로서는 금수저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비유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린 날 제 취향이 사실은 이렇게 내성적이고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막 뛰어다니고 뭔가 어떤 역동적인 것보다 우솔길 혼자 이렇게 걷고 들길 걸으면서 많이 펼쳐져 있는 들판에 어떤 물결을 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뭔가 그 자연과 대화하고 느끼는 이런 것을 굉장히 제가 즐겼습니다. 아마 이런 내재적인 그 품성이라고 할까, 이 성품과 환경, 그리고 어떤 그 교육 환경에서의 어떤 상황들이 이제 맞물려가지고 제가 이제 4학년 때부터 시를 또 쓰는 그 특활 활동에 제가 들어갔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제가 시인이나 문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학에 와가지고 국문과를 제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작품을 썼는데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네 이렇게 잘 쓰냐 했더니 자기는 뭐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시인이고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뭐 소설가 했다는데 저는 절망했죠. 나는 이런 경험도 없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지날 때쯤에서 이제 친구가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열심히 하니까 2학년 2학기 때쯤 가가지고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돼가지고 조금 앞서는 이런 과정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글입니다. 그때 이제 저는 대학에 가면 공부해 가지고 국어 선생이 되겠다. 국어 선생이 되는데 도시로 가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저 산간 벼촌이라든가 좀 시골 또는 이제 섬마을 가서 이렇게 좀 뭐가 낭만 쪽으로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시를 쓰겠다. 근데 마침 시를 쓰겠다는 말을 했지 내가 시인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는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지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저기에 도달할 수는 없을 거야. 마치 여러분들 그 큰바위 얼굴 그 소설 보셨죠? 나다니엘 호소니 쓴 큰바위 얼굴에 보면 그 마을에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건너마을의 건너편에 이렇게 큰 바위에 아주 훌륭한 얼굴들이 새겨져 있고 그것을 보면서 뭐 20년 후, 30년 후에 이 마을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가 나타난다. 이런 어떤 그 전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소녀는 그것을 믿고 그렇죠? 믿고 열심히 그걸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가 그 큰 바위 얼굴이 된다는 거죠. 아마 저도 그랬는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저 먼 시인이 있는데 나는 시인은 되지 못하지만 좋은 시는 내가 쓸 거야. 그래서 이제 걸어오는 과정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3학년 4월 초에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벽지라는 조그만 문집을 하나 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택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래서 평택고등학교 2명, 바로 뒷집에는 이제 김종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지금 대구에 가서 횟집을 합니다. 그 당시 시를 썼는데 시를 쓰고 아주 미술에 재능이 있었는데 그 안성고등학교 3명이나 5명이 이제 벽지라는 그런 그 중앙 문집을 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새벽종이라고 하는 그런 뭐 시가 있고 그런데 조금 어떤 그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정서적으로 좀 나약한 그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잖아요. 어떤 그 당시 예비고사를 앞에 두고 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자살도 생각해 본다 뭐 이런 그런 좀 심약한 그런 정서가 반영이 된 시를 쓰고 그랬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좋은 시를 쓰려면 이제 필명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김창완 이런데 창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별명이 이제 창자에서 보고 그랬어요. 전에 짱아치 뭐 이런 그 초등학교 때. 나중에는 이제 이 짠지 그다음에 깍두기 그 이제 데리다의 차연이 미끄러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창자를 떼내고 김완 거기다가 이제 존칭을 한 겁니다. 각하. 네. 참 얼마나 생각이 좀 가볍습니까? 그런데 대학에 오니까 그게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화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김완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대 중반쯤 가서 제가 시를 열심히 쓰니까 주변의 선생님들이 이제 자네 시가 뭐로 읽었어? 자네는 문단에 나가도 좋은데 자네 김창완의 동일한 시인 이름이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저는 이제 시 하면서 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김완아. 그게 김완아 사실.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이 장난에서 출발했는데 운명이 됐죠 사실은. 어떤 그 길을 갈 때 하나의 그 목표를 놓고 그걸 향해서 쫙 이렇게 가죠. 일본의 산포음자라는 그 기독교 작가가 있죠. 이 기독교 작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 병 때문에 3번 동안 자기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그걸 극복해서 아주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되었는데 기름역에라는 어떤 작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눈이 온 날 평지에 아무도 발자국이 찍히지 않는 그런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하나를 눈에 새겨놓고 거기를 향해서 혼신으로
삐뚤어지지 않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일정한 거리에 가서 돌아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길이 삐뚤삐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단순한 걸음걸이도 아무리 자기가 똑바로 가려고 해도 삐뚤삐뚤한데 60, 지금이야 뭐 100세 시대인데 한 80 이상의 인생을 갈 때 그 아무리 우리가 태어나서 열심히 똑바로 간다고 해도 되겠나요? 그래서 이제 그 한포농자는 결국 신앙 얘기를 하고 기독교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인이라고 했던 시를 꿈꿨던 것은 바로 저에게 먼 미래의 도착점에 대한 일직선적인 행동 반경을 그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 속에 시가 너무 많죠 사실은. 그 러시아의 그 인형이 마트로시타라는 거 있죠. 마트로시타. 저도 그 아론 섬에 제가 이제 갔었는데 러시아에 가면은 이제 인형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면 또 똑같은 모습 작은 것들이 그 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거기에 들어있죠. 참 이 러시아의 그 문화라는 게 조금 독특합니다. 그다음에 왜 러시아의 그 권총에 총알 한 방 넣어서 룰렛 게임인가요? 뭐 이렇게 탁 돌려가지고 돌아면서 쏴가지고 나중에 누가 맞을지 그것과 그 마트로시타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분인데 이 마트로시타라고 하는 인형을 제가 한번 봉지에 담아가지고 제 시창작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흔들었어요. 자, 여기 있는 게 뭡니까? 양파와 통합니다.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파와 통한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고추다, 뭐 마늘이다, 뭐다 하는데 한 40명을 보니까 나중에 여학생이 마트로시타를 맞추더라고요. 그게 집단지성이라는 거죠, 그게. 집단지성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하는 사람은 불리해. 왜? 100가지 가능성 속에서 틀린 하나의 그 답을 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99, 그다음 98 줄어드니까 마지막인데. 그게 이제 독서에서는 그게 기대와 예상과 기억의 변증법이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여학생이 탁 맞추더라고요. 상상력의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시라는 것도 사실은 자꾸 열어야 돼요. 마트로시타처럼 이 하나의 큰 제목이 가지고 있는 뚜껑을 하나 열고 그 다음에 연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안에 이제 뭘 이렇게 꺼내는 거죠. 사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에 그 시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런데 왠지 시를 읽는 거를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선생님이 시문 써주니까 그냥 주제 그러면 뭐 그건지 알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문학 교육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배우지 못하고 가르친 거죠. 응?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습서만 보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응? 그러면 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올바른 교육은 그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거를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 시를 공부했을 때 뭐 출판에서 베낀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베낀 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육사의 청포도 하면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들어와 아락이 박히고 먼 바다가 뭐 가슴을 열고 사실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외우니까 좀 헷갈리는데 근데 이거 얼마나 사실 요즘에 읽어보면 기가 막힌 서정시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하면 이육사 1904년에 태어나서 1914년에 태어나서 44년에 돌아갔습니다. 항일운동, 저항시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바뀌어 하늘 위에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던 손님은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국 적셔도 좋으려니 아이야 흰 모시수건과 이 식탁에 흰 모시수건과 뭐를 맞아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저항십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걸 갖다는 것은 어떻게 읽어주고 감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막 받아 쓰고선 시험 보고선 제가 국어는 1등을 했어요 사실은 국어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지 그때 외웠던 시죠 사실은. 차라리 그건 뭐 칠판에 써줄 거 없이 그냥 암송해라 그게 제일 좋은 시 교육일는지도 모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는 어떻게 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뭘 가르칠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놓고 하고. 그러니까 전부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감수성, 시적 감수성을 완전히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그걸 시를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모든 교육은 세계관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육은 세계관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부터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할 거냐. 사실 시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시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붐비는 지하철의 바닥에 달팽이 한 마리가 지금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로또 사봤습니까? 여러분 꽃이 심어봤나요?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를 하죠. 시를 이제 느끼게 해야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시를 이렇게 불러야 돼. 내 안에 많은 시가 있거든. 여러분만 안에도 있고 시인한테만 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원천으로서의 내면에 뭐가 많이 있지. 이걸 어떻게 이제 갖고 끌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 교육은 그 각자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시적인 감성을 끌어내서 이 텍스트에 있는 문이 건조한 언어와 스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이걸 뭔가 이렇게 이끌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런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교육이 굉장히 이제 문제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그런 거죠. 입시 위주 교육인데 시험편 놓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감상하세요. 그러면 뭐 한 40만 명이 써놓고 어떻게 다 평가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육사의 청포도 주제 뭐냐? 항일운동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놈의 그게 문학 교육이냐 이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황진이와 서하담 얘기가 있죠.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나라 일도 창야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할 때 쉬어감이 어떠리. 이게 내가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황진이는 조선시대 아주 미모가 뛰어난 기녀였다. 뭐 그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당대 사내놈들이 전부 사죽을 못 쓰고 그냥 황진이 한번 가서 뭔가 손이라 잡아보고 난리를 쳤는데 서하담이라는 서경덕이는 그렇지 않고 묵묵히 하니까 황진이가 슬쩍 꼬드겨 갖고 너 지금 너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이 명월이가 사실은 황진이의 어떤 그 별칭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그렇게 그냥 한번 흘러가면 끝나니까 그냥 너 그러지 말고 좀 와서 놀자 뭐 이랬다고 이제 그래서 황진이가 서하담에게 던졌던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배웠어요 솔직히. 이건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면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중에 여자들한테 뭐 하려면 좀 연애시 이런 거 써야 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엉터리니까 1년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더 높이 이렇게 접근해 보면 우리 한국 문학에서 바다에 대한 전면적인 이 연구라는 게 1906년도 육당 체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로부터 비롯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바다에 대한 인프라, 바다에 대한 이게 굉장히 환경이 넓은 거예요. 그런데도 문학에는 바다가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그게 이제 그래서 1900년도 6단 최남선이 털썩 때린다 부숴도 무너버린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서 사실은 황진이가 바다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죠? 일도 창의하면 근데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때의 그 황진이의 바다의 인식은 죽음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죠. 죽음으로. 그러니까 황진이의 어떤 그 놀라움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다라는 것이 열림과 새로운 어떤 그 생성의 공간이 아니라 이건 이제 어떤 그 작품에 대한 깊이인데 뭘 거기서 읽어내야 되냐면 사실은 황진이는 당대의 페미니스트입니다. 이건 이제 황진이는 기녀인 건 사실이지만 기녀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계층이 있어요. 기녀이지만 창하는 것도 배우고 또 장구도 쳤으니 일부러 춤도 추고 시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진이의 시라는 게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동짓달 기나긴 날 반 잘라서 어디 춘풍 이불 밑에 넣었다가 님이 오실 때 굽이굽이 편다고 기가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겨우 이 황진이가 그런 당대에 깨어있는 황진이가 그 산의 몸이 멋져야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에요. 그럼 뭐냐? 저는 달의 상상력과 물의 상상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노장 철학에 보면 처약 부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은 곳에 먼저 자리함으로써 물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이거를 이렇게 부으면은 먼저 앞서 낮은 곳으로 가서 먼저 채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딱 들어가면 자기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스스로 낮은 곳에 자리함으로써 서로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점은 있는데 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죠. 물은 만들어진 길만 또 따라가요. 그렇죠? 높은데 낮은 곳으로 그냥 가. 그런데 달빛은 어떻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앞으로만 줄창 그냥 가는 거야. 줄창. 계속 가잖아요. 이게 서아담의 삶입니다. 당대 유교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조선시대라는 건 과거 급제해가지고 이렇게 다 근데 어떻든 시 써갖고 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승승장구한 거지. 승승장구. 그래서 앞으로만 보고 주변을 보자. 앞으로만 쫙 달려. 야 화단이 너 그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다. 달빛을 봐. 달빛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젖은 곳이나 공평한 세상을 다 이렇게 품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 잘 나간다고 앞으로만 달리면 안 돼. 좌우도 살피고 뒤에도 살피고 위에도 아래도 보면서 이 전체를 평등하게 세상을 함께 아우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봐야 돼. 이걸 제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나중에 가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손을 뻗을 줄 아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황진이처럼 해서 좋은 남자 있으면 꼬셔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느 날 내가 이런 걸 알면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배꼽을 잡으려다 말았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독자 수용 미학이라는 걸 제가 배우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 안에 너무나 많은 시가 있죠. 내 안에 많은 내가 있듯이. 그러면 어떤 시를 우리가 꺼내야 되느냐. 이건 시적 세계관과 맞물리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도구화 시키지 말고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적인 속성 속에 우리가 다가가서 시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시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시 안에 있는 많은 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즐기고 그래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 아까 얘기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모든 걸 망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학은 시의 교육은 좀 더 그랬죠. 시를 갖다 놓고 여기서 직유법 어떤 거 안기 찾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지. 직유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유법의 맥락이 그 시 속에서 어떻게 잘 융화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통해서 시의 감동을 일구어내느냐 이걸 짚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포스틸로라는 영화 알죠?
파블로 네루다, 칠레, 이게 지구상 제일 길다란 나라죠. 태평양 쪽으로 길. 네루다가 사실은 공산주의다라고 해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사는데, 그러니까 이 칠레의 자기 마을과 같은 섬 비슷한 유형의 그 섬에가 산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 이제 마리오라고 하는 떡거머리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총각은 아버지가 맨날 그물질하고 고기 잡는데 그게 싫은 거야. 저 바다 너머를 생각하고 저 구름 너머를 생각했는데 맨날 고기나 잡아가지고 맨날 그런 삶이 싫은 거야. 근데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다. 너도 이제는 너 미국으로 가보든가 어디 나가든가 너도 네 삶을 좀 모색해라. 그래가지고 집에 오는데 어느 날 네루다가 거기 마을에 왔는데 네루다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여성 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막 편지가 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루다 전속 우편 배달물 하나를 이제 거기다가 배속해야 됩니다. 모집한다니까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그 즉시 자기가 하겠다 해가지고 옷과 자전거 하나를 얻어갖고 옵니다. 근데 월급이 없어. 그럼 뭐냐? 네루다에 의한 팁에 의존하는 거지. 근데 이제 네루다는, 아니 마리오는 네루다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그 좋은 짓을 쓸까? 그랬을 때 이제 마리오가 가서 이제 묻죠. 메타포. 신은 메타포다. 문을 딱 나오니까 왜 자네 거기 왜 장비판 말처럼 서 있나? 팍 꽂힌 거지 이렇게. 근데 그 섬에 이제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아주 미모의 여성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여성 또한 이 고모네 집에서 그 식당에서 뭘 도우는데 그런 섬에서 살 여자는 아닌데 이제 마리오가 탁 꽂혀갖고 이제 그런 어떤 나비의 날갯짓처럼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은유를 통해서 이제 그 여성과 이렇게 만나게 하죠.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시 안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많은 이제 메타포가 있고 메타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세계의 이제 공백 그리고 틈 이런 거 이제 독자 수용 미학에서 리셉션 시어리, 리더 리스판스 시어리 이렇게 독자 반응 이론, 독자 수용 미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이 블랭크, 갭이 있다는 거예요. 블랭크는 이제 공백이란 말이에요. 틈은 갭이죠. 이거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들어가서 채우고 즐기고 거기서 뒹굴고 껴안고 높이 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민주주의다. 무슨 얘기냐? 텍스트는 아웃라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웃라인. 그 아웃라인이 그냥 텍스트는 아웃라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안에 가서 내 상상력과 감수성, 나의 세계관과 모든 것을 풍부하게 그것을 버무려가지고, 여러분들 왜 저기 풍선 이렇게 바람 빠져 있잖아. 막 푹 불면 그냥 팍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만하게 풍선 부는 사람과 이만하게 부는 사람은 다른 거지.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시의 교육이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는 한 인간이 어떤 가지고 있는 감성, 상상력, 세계관 모든 것들을 확장시켜서 자율적으로 자기 세계를 가지고 다룰 줄 아는 아주 그 덤블링, 아주 마스터 게임 이런 건데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 사실은 시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사지선다로 이육사의 청포대놓고선 이육사가 독립운동 몇 번 감옥에 갔냐 17번이다. 이육사가 264번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텍스트 안에 어떤 그 제시 아웃라인 제시 들어가서 리본대를 가지고 한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스티브 잡스보다 더 뛰어난 많은 그 기업가들이 나오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시를 좋아해요. 오바마가 시를 썼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코로나19의 지금 상황, 언택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문학은 비대면의 방식이었죠. 언택트. 여기도 책이 쓰는 이거 가지고 사실은 이런 시대에 시를 제대로 운영하는 그러면 시는 도구적으로 뭐 기능적으로 좀 주제를 알려고 하는 이런 것이 절대 아니고 그 안에 가서 그것을 자기 삶을 거기다 채우면서 하나의 바람까지 풍선에 어떻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어떤 사람은 길쭉한 풍선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동그란 풍선, 어떤 사람은 별표처럼 이런 다양한 삶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시간이 뭐 좀 너무 많습니까?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출발했지만 시라는 것은 정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사유의 능동성이 강조돼서 왜 우리 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의 학습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것을 효과를 이끌어서 펼쳐나가는 누가 주입식이 아니라 시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시만 잘 가르치면 민주주의도 되죠, 교육도 되죠, 세계가 사랑도 되죠. 모든 게 다 끝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1세기의 도구적 이성과 도구적 세계관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백신, 이것이 시정신이다, 시다. 이 정도 제 시에 대한 어떤 신뢰를 얘기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